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가 승자와 패자를 가를 것이다. 세계 최대 컴퓨터 기업 IBM의 CEO 버지니아 로베티가 한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데이터, 즉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2500년 전의 손자 역시 늘 정보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나를 알고 적을 안다는 것이 바로 정보력을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손자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항상 상대보다 정보 우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손자병법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열대에 놓인 신간들을 보면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요즘엔 단연 코로나와 관련된 서적들이 서점가를 점령하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손자의 지피지기, 백전불태가 왜 중요한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고 보다 손쉽게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처럼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시대에 과연 지피지기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손자는 지피지기뿐만 아니라 지천지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천지지란 하늘과 땅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상을 살펴 불확실한 변수는 없는지 확인하고 전투할 장소의 지역 요소는 어떤지 미리 알아두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주변 환경평가라 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하는 스와트 분석이 이와 비슷합니다. 스와트 분석이란 기업의 내부 환경 요소인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 요소인 기회와 위협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말하죠. 이때 내부 환경 평가는 지피지기 중 지피이고 외부 환경 평가는 지천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손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지피지기와 지천지지를 통해서 지금의 스와트 분석보다 더 정교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주변 환경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손자가 전쟁을 할 때 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보다 정보 위에 설 경우 실전에서 얼마나 쉽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으로 손꼽히는 이순신 장군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의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정보력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일화를 살펴볼까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쯤 전라 좌수사에 임명됐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순신 장군은 가장 먼저 지피지기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왜군과 조선수군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 분석한 후 일본의 강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았는데요. 그 결실 중 하나가 바로 거북선을 만든 겁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주로 등선 육박 전술을 썼습니다. 등선 육박 전술이란 빠른 속도로 적함에 다가가 배를 붙인 후 적함으로 건너가 칼과 창으로 적을 치는 전술을 말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때마침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던
나대용이 지붕이 덮인 구조의 배를 만들자고 제안했었고 이순신 장군이 즉시 실행에 옮긴 것이죠. 실제로 거북선은 판옥선에 지붕을 덮어 창과 철심을 박은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는 일본군을 원천 봉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구조였던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새로운 전법을 짜기도 했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하객진법입니다. 하객진법은 이름 그대로 학이 날개를 먹이로 감싸고 부리로 쪼아대듯이 적을 포위해 하포로 집중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짧은 순간에 하포로 집중 사격을 퍼부어 왜군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이었는데요. 이 전법에도 이순신 장군의 지피지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조선군은 왜군보다 하약 대표 기술 면에서 더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이런 하포를 지상에서만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조선군이 하포에 강하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이를 해상전에도 접목시켰습니다. 판옥선들을 개조해 하포를 배에 싣고 다니며 적군에 쏠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만큼 조선수군은 하포를 이용한 원거리 전투에 있어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과 하객진법, 이 두 가지만 봐도 이순신 장군이 지피지기를 통해 조선 수군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일본 수군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은 적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주변 마을 백성들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쌀과 곡식을 포상금으로 내세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제보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까지 활용해 정보를 폭넓게 수집함으로써 보다 쉽게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것이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이야말로 이순신 장군이 가진 최대의 경쟁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손자의 지피지기와 지천지기를 실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적군과 나, 그리고 하늘과 땅을 아는 것 중에 가장 얻기 힘든 것은 바로 적에 대한 정보입니다.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손자가 얘기한 지천지직, 즉 기상 조건이나 전투 지형 등의 외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세울지 예측하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자는 적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에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간첩, 즉 스파이도 운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손자병법 13장 용감편에서 스파이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죠. 전쟁에서는 점괘나 추리가 아닌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 스파이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특히 손자는 스파이를 향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 설명했는데요. 향간은 고정 간첩을 뜻하고 내간은 적의 정보 관리들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방간은 적군의 간첩을 역으로 다시 활용하는 이중 간첩을 뜻하죠. 사간은 조건에 들어가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자이며 마지막으로 생간은 적진에 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는 간첩을 말합니다. 이런 스파이들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적의 정보를 빼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국가 간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뿐 아니라 경쟁사의 기술이나 정보를 빼내는 산업 스파이들도 암암리에 활동 중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기업 간 국경이 무너지면서 서로 간의 기술과 정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죠. 또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파이뿐 아니라 해킹이나 통신교란 등을 통한 정보전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일찍 이런 말을 했었죠. 앞으로의 전쟁은 군대의 규모와 숫자보다
정보와 지식이 중요하고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포플러의 예측대로 전쟁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건데요. 창과 활 같은 무기로 싸운 것이 1세대 전쟁이었다면 총과 포를 사용한 것은 2세대 전쟁, 또 전투기와 전차 등을 사용한 것이 3세대 전쟁이라면 오늘날의 전쟁은 4세대 전쟁이라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정보전쟁 시대가 된 겁니다. 또한 전쟁의 영역도 우주와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서로 정보 위에 서기 위해서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등을 통해서 적의 정보를 하나라도 더 빼내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이버상에서는 해킹과 같은 치열한 정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각국은 이제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도 잘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들 간의 정보 전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제품이든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더 어려워진 것이죠. 이런 경영 환경에서 각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에 대한 정보입니다. 고객의 취향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적시에 개발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국의 전자기기 편집샵 베타입니다. 베타 매장은 미국의 최신 전자제품을 가장 빨리 만나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제품을 전시하기만 할 뿐 판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타 매장의 수익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베타는 매장 안에 다양한 기업의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각 기업들로부터 입점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 하나를 전시하는데 월 $250,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라는데요. 기업들이 이 비용을 내면서까지 베타에 입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데이터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베타 매장의 천장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제품에 흥미를 느끼고 얼마 동안 제품을 봤으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대로 촬영하고 있는 것이죠. 베타 테스트라고 불리는 매장 직원들도 고객 반응을 부지런히 기록하는데요. 이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각 기업에 전달돼 시장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데이터로 쓰이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업이 제품 개발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 전략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기에 이어 드라이어기까지 프리미엄 가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이슨입니다. 2015년부터 전년 대비 최소 30%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고속 성장을 보여왔는데요. 이게 다 다이슨의 숨겨진 정보력 덕분이라고 하죠. 사실 다이슨의 드라이어는 여성들을 주 타깃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당연히 초창기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광고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4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헤어드라이어 매출은 쉽사리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돌파구가 필요했던 다이슨은 시장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헤어드라이어의 실제 구입 고객층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봤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실제로 사는 고객을 보니 여성 못지않게 남성의 비중이 컸던 겁니다.
여성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고가의 헤어드라이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이 결과를 통해 다이슨은 헤어드라이어의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다이슨은 실제 사용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대신 실구매자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광고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데이를 맞이해 남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광고를 만든 건데요. 다이슨의 헤어드라이가 바로 사랑의 큐피트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고가의 헤어드라이어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건데요. 청소기에만 의존했던 다이슨의 주요 제품군을 헤어드라이어까지 확장하는 결실을 얻은 것이죠. 다이슨이 빅데이터를 통해 지피지기를 새롭게 함으로써 헤어드라이어 시장의 새로운 주역이 된 겁니다. 다이슨의 사례는 기업에게도 손자가 이야기한 정보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과연 기업은 스스로 왜 존재하는지 잘 알고 있는가? 고객은 전에 알던 고객이 맞는가? 잘 안다고 자신했던 고객이 혹시 변하진 않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정보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언제 기업이 할인 행사를 하는지 미리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같은 상품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가격 비교 어플만 잘 활용해도 단시간에 최저가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인터넷을 통해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모을수록 더 좋은 제품을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언박싱 영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박싱 영상이란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포장지를 뜯으며 직접 사용해 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소비자들에겐 고급 정보가 됩니다. 유튜버들이 올린 여러 가지 언박싱 영상을 참고하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개개인이 정보력을 갖추게 되면 소비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큰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것도 사실 정보력 싸움입니다. 내가 새로 취업할 회사가 어떤 곳인지, 또 지금 현재 어떤 인재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 회사에 왜 꼭 입사를 해야 하는지 강점을 부각시켜 면접에 붙을 확률을 높일 수 있죠.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대학도 많고 학교마다 입시 전형도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어느 과목에서 더 점수를 잘 낼 수 있는지, 또 어떤 특기를 가져야 입시에 더 유리한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성적이라도 각 대학의 입시 전형을 얼마나 잘 알고 입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손재가 말하는 것처럼 바위로 계란을 치듯 경쟁에서 쉽게 이기려면 정보력에서 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보 위에 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자면 새로운 사회에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익히는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정보를 익히는 학습 방법이란 곧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읽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데이터 해독 능력을 말하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잘 추려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정보가 정말 정확한 건지 잘 판단해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손자가 미신에 의존하지 말고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듯이 우리는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정보만 믿지 말고 내가 수집한 정보가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발빠르게 업데이트하며 그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력을 키우는 것. 이런 능력이야말로 빅데이터 시대의 필수 생존 요건인 것이죠. 손자가 말한 지피지기, 지천지지가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정보가 쏟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손자의 지피지기와 지천지지야말로 남들보다 더 빨리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